오늘은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의 어록과 명언 그리고 그의 발자취를 모아봤습니다. 2013년 1월 1일 백지연 피플 인사이드에서 20대를 위한 핵심을 잡는 조언입니다. 대학생이 질문합니다. 대기업은 들어가기 힘들면 중소기업에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연봉에서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회사의 미래나 안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복지도 20대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니 빚을 갚아야 하고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하고 결혼을 하나 그런 막막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어령님이 답변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묻겠는데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만족해요? 고민이 끝났어요? 아니죠. 20대 여자들의 꿈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백마탄 기사하고 결혼하는 거죠. 다음에는 애기 낳는 거죠. 이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는 순간 벌써 자기가 세웠던 목표가 달성되면 또 하나의 목표가 생깁니다. 결혼했으면 해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애 하나 가졌으면 해서 애 낳고 나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내가 20대 젊은 나이를 잃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으려고 꿈으로 생각한 건가 허탈하죠.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은 고통이 아니에요. 진짜 두려움은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내 인생이 이게 아니었다라고 것을 깨달을 때의 절망입니다. 복지사회가 되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 돈이 몇 억이 생겼다. 그것을 존재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인생에 대한 회의와 절망이라고 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결혼 같은 소유의 욕망. 그런 것에 존재의 실현과 소유의 욕망이 있는데 20대는 존재의 실현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은 소유욕에 길들어져 있어요. 부모님, 이웃, 내 친구들을 보니 그런 거죠. 하지만 소유에 집착할수록 존재의 결핍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여기서 노세 젊어서 노세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 논다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열심히 놀자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젊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때가 20대입니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라는 것이죠. 겨우 대기업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돈을 더 받는 것에 소중한 젊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피플인사이드에서 이어령 교수님의 어록이었습니다. 끝으로 나이 먹고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없으니 자기가 좋아하는 일부터 먼저 하. 라는 이어령 교수님의 명언을 첨부합니다. 다음은 토클래스 편집장이신 김민희 씨와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희령 80년 생각이라는 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유년 시절의 일화입니다. 대여섯 살 때 2살 위에 형을 따라간 서당에서부터 나중에 그의 별명이 된 질문대장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훈장님과 아이의 문답 내용입니다. 하늘 천, 땅지, 검을 현, 누를 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느니라. 왜 하늘이 검나요? 내가 보기엔 파란데요. 아, 이놈아, 밤에 보면 하늘이 검잖아. 그러면 땅도 검어야지 왜 누렇다고 해요? 밤에 보면 다 까만데요. 이 쥐방울만 한 녀석이 어딜 와서 따져. 옛 선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이 일로 그는 서당에서 쫓겨납니다. 누구나 어릴 때 부모의 영향은 절대적이지요. 다음은 그가 12살 때 작고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들려준 얘기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지적 호기심과 어머니의 문학적 감수성을 물려받았어. 아버지는 호기심이 많은 분이셨어. 특히 신기술, 신문물에 관심이 많아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는데 돈을 아끼지 않으셨지. 도시에 신기한 기계가 나왔다는 소문이 들리면 불이 나게 달려가 사오곤 하셨지. 우리 어머니는 달랐어. 내가 돌잡이로 책을 집어든 걸 두고두고 들려주시며 자랑하셨지. 장짜 문필가가 될 거라면서 말이야. 자라는 동안에 어머니가 책을 참 많이 읽어주셨어요. 너는 어렸을 때 책을 잡은 아이야. 나중에 커서 글 쓰는 사람, 훌륭한 학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곤 하셨지.
그의 문학 이력이 궁금했는데 다음에 고백으로 의문이 풀리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엔 시를 썼지. 그런데 친구들이 보고는 야, 이게 무슨 시야? 소설이지 않은 거야. 그러면 소설을 써보자 싶었었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야, 이게 무슨 소설이야? 평론이지 하더라고. 그러면 비평을 써보자 해서 쓴 것이 이상론이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평론가가 되겠다고 작심한 거예요. 그는 대학 3학년 때 서울대 물리대 학보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편집장을 맡게 됩니다. 이어 그는 이상에 관한 평론을 쓰면서 말을 감정하여 천리말을 알아보는 백낙처럼 세상의 천재 작가 이상을 드러냅니다. 다음은 이어령 교수 명언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이 농밀해진다.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이 농밀해진다.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이 농밀해진다.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이 농밀해진다. 참 좋은 문장이며 매우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삶이 흥청망청하기 쉽지요.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하면 삶의 농도는 옅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삶은 무섭게 진지해지겠지요. 관련된 이어령 교수님의 명언으로 어떤 하루는 일생보다 농밀하다. 하루를 일생처럼 농밀하게 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농밀하다는 표현은 짙고 빽빽하고 정이 많이 가고 가깝다는 뜻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의 소중함을 절감하듯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삶이 농밀해지겠지요. 그렇다면 일생보다 농밀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2011년 2월 8일 SBS 좋은 아침이라는 방송에서 그는 이날 방송에서 스티브 잡스가 2005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명강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최장암 선고를 받은 스티브 잡스가 인생을 배고프게 살고 항상 어리석게 살아라. 생명이 있는 한 잃어버리는 건 없으니 나처럼 암에 걸린 후 알지 말고 암에 걸리기 전 생명의 소중함을 알라고 했다며 삶의 균형 맞추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는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니라서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면 재능도 다양해지고 경쟁력도 높아진다며 학부모들의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참고로 이어령님은 암과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2019년 1월 7일 이어령이 7일 오후 포털 사이트 실시가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이어령님은 당시 이화여대 명예석좌 교수로 암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령님은 당시 인터뷰를 통해 인간이 죽기 직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유언이다. 나의 유산이라면 땅이나 돈이 아니다. 머리와 가슴에 묻어두었던 생각이다. 내게 남은 시간 동안 유언 같은 책을 완성하고 싶다. 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시대에 던지는 이어령 교수님의 키워드 눈물 한 방울입니다. 어제 제작한 영상이기도 하고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눈물 한 방울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남기고 싶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남을 위한 눈물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나의 눈물이 남을 위한 눈물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적인 늑대 사회인 듯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귀한 영혼의 빛, 영원한 약속 같은 36면체의 찬란한 눈물 한 방울을 남기기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길 그는 원했습니다. 다음은 이어령님의 어려운 독서론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는 남편을 서방이라고 부른다며 그만큼 책을 귀하게 여긴 민족임을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자신도 어려운 독서를 통해 추리력이 길러지고 뇌세포도 활성화되었다며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책을 읽힐 필요가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너무 단순한 내용의 책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의 두뇌 개발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반짝이는 두뇌를 활성화시키려면 능동적 독서, 추리력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독서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령 교수님이 만든 개념어입니다. 갓길, 지문둥이 등 교수님은 토착어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무심코 쓰는 말 가운데 이어령이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이어령 80년생각이라는 책의 저자 김민희 씨는 이어령은 낡은 말에 숨결을 불어넣어 새로운 개념어를 탄생시키는 데 귀재라고 말했습니다. 도시의 자투리 땅에 세운 작은 공원을 쌈지공원이라고 이름 붙였고 새천년 밀레니엄 베이비를 지문둥이라고 칭했다고 했습니다. 동북아로 굳어져 가던 동아시아 지역의 명칭을 한중 일로 회작해 한 것도 이어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씨는 그 많은 말 만들기 가운데 최고봉으로 그는 저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고 했습니다. 이어령님이 한국 문화 풍토에 관한 신문 연재를 기획하면서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토착어로 완전히 새로운 감각의 언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표지판 가운데 갓길도 초대 문화부 장관 시절에 바꾼 말로 그가 큰 애착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어령 문화부 장관 시절의 산불삼가 운동입니다. 88 서울올림픽 성공으로 문화의 저력을 실감한 정부는 문화부를 문화공보부로부터 분리 출범시키면서 이어령 교수님을 초대 장관으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얼떨결에 장관직을 수락한 이어령은 문화행정에서 딱딱한 관료주의 벽부터 허물어야겠다고 판단하고 산불삼가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산불은 문턱 없이 말하기, 생색내지 않고 말하기, 사심 없이 말하기입니다. 삼가는 문화의 우물가에 두레박 놓기, 부뚜막에 부직갱이 되기, 바위에 이끼 되기였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면서 변하지 않는 견고한 현실을 생명의 이끼로 덮자는 건입니다. 문화부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부 전화 착신음을 까치 소리로 만들었고 획일적인 명조체를 안상수체로 바꾸는 등 많은 변화를 꾀했습니다. 다음은 한예종을 탄생시킨 5분 스피치입니다. 이어령 80년생각이라는 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토종예술영재의 인큐베이터로 자리 잡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세계적 피아니스트 손여름 김선옥,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마린스키 발레단 수성무용수 발레리노 김기민 등을 배출했습니다. 영화 곡성의 나홍진 감독, 아저씨의 이정범 감독 외에 영화배우 장동건, 오만석, 이성균, 박소담, 김고은, 박정민, 이재훈 등을 배출했습니다. 해외로 나가야 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예술영재들이 이곳에서 육성되고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1991년 12월 30일 이어령이 문화부 장관 임기 마지막 날에 극적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재정을 밀어붙인 덕분입니다. 당시 다른 부처 장관들도 산하의 인재 양성 교육기관을 설치하려 했기에 반발이 많았으나 국무회의에서 마지막 5분의 발언 기회를 얻어 결국은 관철시켰죠. 그때 이어령은 유학을 가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자고 연설했습니다. 다음은 천재끼리 알아본다 백남준과의 우정입니다. 이 내용도 이어령 80년생각이라는 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어령님은 1984년 1월 21일자 조선일보의 규리 탱자가 되는 사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로선 한국에서 무명에 가까웠던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을 소개하며 창조적 예술가가 싹들 수 없는 국내 풍토에 관해 지적한 글이었습니다. 백남준은 서울올림픽 후 해외 기자들에게 이어령 교수의 실명을 언급하며 서울올림픽 개폐회식이 세계적인 작품이었다고 화답합니다. 이를 계기로 둘은 급속히 친해져 만날 때마다 달걀 모양의 돌멩이나 향나무에 낙서나 그림을 그려 교환하며 끈끈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리사이클로 변환시킨 것이 대전 엑스포전 주제가 되기도 했다. 이어령은 백남준 사망 후 백남준문화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기꺼이 맡았고 명예이사장도 맡았습니다. 다음은 지문둥이 탄생 생중계 프로젝트입니다. 이 내용도 이어령 80년생각이라는 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어령님은 생명에 대한 관심이 극진하였습니다. 그는 새천년준비위원장을 맡아 관련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새천년에 국내에서 처음 태어난 새 생명의 우렁찬 울음소리, 이른바 지문둥이 즉 밀레니엄 베이비의 탄생 장면을 실시간 중계로 세계를 향해 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참고로 지문은 하늘 천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고려가요에도 등장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당시 하루에 신생아가 1600명 정도 태어나는데 첫 아이가 어디에서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산부인과협회와 공조에 가능한 아이의 수를 압축해 최종 후보 6명을 선정했습니다. 해당 산부인과 북만시를 광화문 행사장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와 광케이블로 연결했습니다.
결국 2000년 1월 1일 0시 0.1초에 경기도 안양시 성심병원 산부인과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고, 이 장면은 생생하게 전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다음은 위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진짜 창조입니다. 이어령님의 꼬부랑곡의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곡에는 직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절대로 직선으로 가지 않고 지그재그로 많은 시행착오와 위기를 넘기며 전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명언을 버리자고 말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그저 위험한 상황일 뿐이라며, 위기가 닥쳐서야 부랴부랴 해결 방안을 찾지 말고 위기가 오지 않도록 분석하고 대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따로 또 같이라는 말도 따로 서로라고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로 그리고 같이 하자가 아니라 따로 하고 서로 돕자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사회가 아니라, 독립된 객체가 남을 지배하는 사회도 아니라 서로 윈윈의 세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령 80년 생각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디지로그와 생명자본주의입니다. 디지털이 차가운 컴퓨터 정보공학의 세계라면 아날로그는 따뜻한 인간애와 생명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세계입니다. 이어령님은 2006년 정보사회의 키워드로 이 둘을 결합한 디지로그를 선언했습니다. 차가운 디지털의 반대에 있는 따뜻한 아날로그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폐해를 불식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고 낙관합니다. 인공지능의 디지로그 덕분에 진짜 꿈같은 세상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날로그의 접촉과 디지털의 접속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의 관계라고 강조합니다. 디지로그를 잘 발달시키면 빈부격차가 오히려 줄고 육체적 지능적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자기 복제가 무한대로 가능해진 비트 경제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가 공짜로 제공되는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할 것이라는 전망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빼앗아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바보 같은 걱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화 시대의 인공지능 우리에게 평등과 행복을 약속해 주어야 하며, 그렇기에 디지로그와 생명자본주의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생명자본주의란 생명 가치가 보편적 문화로 반영되고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공감과 기쁨이 참 가치가 되는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어령 80년 생각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남을 배려하는 젓가락 문화입니다. 이어령님은 2015년 한중일 문화도시 프로젝트에서 청주가 중국 칭다오와 일본 니키타와 함께 문화수도로 선정되자 젓가락 페스티벌을 제안합니다. 청주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 출토지인데다 고분에서 수천 점의 젓가락이 출토된 곳이고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본인 직지가 탄생한 곳이라는 데 착안했습니다. 그는 젓가락에서 한국의 배려 문화를 얘기합니다. 숟가락이나 포크로 한 번에 퍼먹지 않고 콩알을 하나하나 젓가락으로 먹는 것이 혼자 독식하지 않고 이기심을 억제하는 마음의 발현이라는 말합니다. 중국 젓가락은 큰 식탁에서 음식 운반을 위해 길어야 했고, 일본은 밥그릇을 턱 밑까지 대고 먹느라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었다고 분석합니다. 우리는 중간이라고 합니다. 숟가락 젓가락이라는 말은 손가락의 연장에서 나온 말이라 했습니다. 먹는 도구의 이름이 인체와 연결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이어령 80년 생각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아이들 창조교실 만들고 싶어입니다. 이어령님은 못다 이룬 창조 가운데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무엇이냐는 저자의 질문에 어린이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 놀면서 배우는 창조교실을 만들고 싶었다고 토로합니다. 여러 번 시도는 해보았지만 기존 학교 교육 시스템을 건드리는 일이라 잘 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본대로 얘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생각한 대로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거짓과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도 우물물을 마시려 하지 말고 우물물을 파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이어지는 이어령 80년 생각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나는 보물섬 지도를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이어령님은 나는 경천동지할 만한 것들을 얘기한 적이 없다며 창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안 한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는 자신의 역할을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녀와 전복론입니다. 바다 깊숙이 좋은 전복을 발견한 해녀가 내일 좋은 사람이 오면 따다 줘야지 하며 무트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전복은 점점 크는데 해녀는 이제 늙어서 전복에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전복으로 가는 보물섬 지도 밖에 못 그려주게 됩니다. 이어령은 내가 요즘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보물섬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찾아가려면 각자가 독립된 주체로 우뚝 서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삶이야말로 독립된 주체로 우뚝 사는 삶의 경지라고 후배들을 독려합니다. 이어지는 이어령 80년 생각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88 서울올림픽과 굴렁쇠 소년입니다. 굴렁쇠 소년 윤태웅은 바덴바덴의 소년으로 불립니다.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차차기 올림픽 개최지를 발표하던 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서울올림픽 개막식 1분 동안 굴린 굴렁쇠는 전 세계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으로 만들어진 굴렁쇠를 이어령은 지구, 올림픽 마크의 원, 동양의 사상으로 보았습니다. 한국의 어린이가 굴리는 굴렁쇠는 미래의 한국, 미래의 지구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이어령님은 2013년 12월 15일에 팔순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2012년이 팔순이지만 사랑하는 딸 이민아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 못했습니다. 이민아님은 변호사이며 목사이었으며 2012년 3월 1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서로는 땅에서 하늘처럼 하늘의 신부, 땅끝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2013년 팔순상은 반세기 이상 그의 문화활동과 동행한 이들의 설득으로 겨우 이루어졌습니다. 그에게 80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래는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팔순을 축하드립니다. 내가 30 넘어서까지 살 줄 몰랐어요. 우리 시대에는 천재병이라는 게 있었거든. 천재들이 대개 폐병 걸려 일찍 죽잖아요. 그런데 나는 30이 됐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재가 아니구나 했지요. 이럴 바에는 장기작전을 짜야겠다 해서 나이 80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팔자를 누이면 시작과 끝이 무한대로 통하는 웨비우스띠의 모양이니까 80을 영원으로 보기로 했죠. 그동안의 삶이나 개인을 위한 삶이었다면 80 넘어선 내가 살아오면서 축적한 것을 사회에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생명과 사랑을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이죠. 예를 들면 새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3살까지 아이를 사회 공동체가 나서서 잘 키우자는 운동으로 2010년 시작한 3살 마을이 그 중 하나예요. 곧 출간될 생명이 자본이다도 그렇고요. 마이너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서너 달 전 뇌에 고인 피를 빼낸 수술을 한 것 외엔 괜찮아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포럼 참석 후 상경하다 문막휴게소에 들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길로 서울대병원에 가서를 찍어봤더니 넘어진 적도 없는데 뇌 쪽에 피가 고여 있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바로 수술했어요. 항상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동력이 뭔지 궁금한데요. 창조에 대한 욕망이죠. 나는 어려서부터 나의 존재 이유를 문학과 창조에 뒀어요. 창조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거든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얼마나 즐거우냐가 우선순위였어요. 서울올림픽 개폐막식 식전 행사 연출, 한일 월드컵 총괄 기획, 세천연준비위원장과 같은 일을 맡은 것도 그래서였죠. 그것으로 이미 보상을 충분히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수도 안 받았어요. 100억 원 가까운 예산으로 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수재들은 법대 진학이 일반적인 시대였어요. 국어 국문과를 선택하고 문학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동화를 많이 읽어주셨어요. 게다가 형들의 어깨너머로 보고 배워 일찍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죠. 내 나이 6살 때부터 상상력을 발휘해 누나의 습자책 여백에 몽땅 연필로 동화를 지어 썼어요. 물론 학교에서 우리말을 못쓰게 하던 일제 치하여서 일본어였지요. 어느 날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에서 내려온 큰형들이 제가 써놓은 동화를 읽고는 어디에서 베꼈지? 너가 썼다면 노벨상감이고 천재야라며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서 펄펄 뛰었죠.
형들은 놀리려고 한 건데 그때는 분하면서도 얘가 진짜 천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문학을 한다고 생각했지요. 문학 이외의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문학적 기질을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문학적 감성은 어머니, 창조적 기질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아버지는 배제학당, 어머니는 숙명학당에서 공부하셨지요. 당시 여자가 학교에 가는 것은 흔하지 않았잖아요. 어머니가 소녀 시절 과일을 싸놓은 신문지에 글을 써놓은 것을 외할아버지가 우연히 보시고는 머리와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해 학교에 보내주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기계를 좋아하셨어요. 병아리 부화기 등 재미로 이것저것 사서 해보다 실패하면 전부 창고에 쌓였는데 그러면 나의 장난감이 됐지요. 나도 아버지를 닮아 새 것을 탐하잖아요. 신제품 나오면 계속 사들이니까 집에 아이패드를 포함해 컴퓨터만 10여 대, 휴대폰은 6개나 되지요. 옛날 목가구를 좋아하는 아내는 질색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에서 성장하셨습니까? 어릴 땐 그랬어요. 하지만 소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후 집안 형편이 아주 나빠졌어요. 아버지가 현실 감각이 없어 사업하다 망하고 사기도 당하고 하셨으니까요. 해방 후 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월사금도 못 내 선생님께 불려 다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안은 완전히 해체돼 나는 고아처럼 자랐어요. 나를 돌봐줄 어른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그 시절에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컸겠군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하얀 백골과 함께 노란 귤 서너 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귤이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아 참 귀했어요. 문안 온 사람이 사간 모양인데 어머니는 목이 아무리 타도 저에게 주려고 그걸 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어머니 제사상에는 귤을 꼭 놓지요. 많이 외로우셨겠네요. 내가 대나무 사주라고 해서 외로운 사주라고 해요. 가족이 많아도 외롭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나처럼 친구가 많으면서도 없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진짜 친구는 없어요. 내가 빨리 결혼한 것도 너무 외로워서, 너무 추워서였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은 서울대 국문학과 동기인 강인숙 전 건국대 교수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술을 체질적으로 못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 남과 술 마시고 흉도 보면서 쌓는 정이 생길 수 없었습니다. 또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6시면 집에 돌아가서 새벽 2시나 3시까지 책을 읽고 집필하는 게 거의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아깝고 인정머리가 없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들의 경조사도 챙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의 예민하고 꼿꼿한 성격은 문단에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문단 데뷔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1956년 23살 나이에 그가 한국일보에 기고한 칼럼 우상의 파괴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작가 김동리와 시인 조양, 농민문학 작가 이무영 씨 등 문단의 대가들을 공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평론가로 데뷔한 그는 27살에 자유당 붕괴와 함께 시민들에 의해 불탄 뒤 거듭난 서울신문의 논설위원으로 영입됐습니다. 이후에도 경향, 중앙, 조선 등 중앙일간지의 논설위원으로 활약하며 이름을 날렸습니다. 칼럼 우상의 파괴가 게재된 날의 기억, 특별하시지요? 당시 문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서울 명동의 동방회관이었어요. 신문을 보려고 그날 동방회관에 나갔더니 화제가 온통 내 이야기였어요. 이어령이 누구냐부터 앞으로 글 조심해서 써야겠더라. 저놈 버릇 가르쳐야 한다까지 떠들썩했지요. 반면 노천명 씨 등 소위 문단의 아웃사이더들은 통쾌하다며 좋아했어요. 당시엔 기성 문인들에게 미움받으면 완전히 매장되는데 난 그걸 몰랐으니까 겁없이 그런 글을 썼던 거예요. 기성 문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신 건데 그렇다면 요즘 한국 문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문학이 비즈니스가 됐어요. 적어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작가들의 문체도 비슷하고요. 얼굴이 없어요. 문학은 유일하게 남은 1인 수공업인데 참 못마땅해요. 1968년 김수영 시인과 벌인 문학의 순수차며 논쟁이 유명한데요. 사람들이 당시의 논쟁을 제대로 읽지도 않은 채 오해하고 있어요.
김수영은 사회적 외압으로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불온시들이 햇빛을 볼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비로소 한국에 제대로 된 문학이 생겨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세계의 모든 저항시는 당시의 정치 권력과 싸웠다. 무섭다고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게 무슨 불온시냐고 한 거고요. 4.19를 겪은 후 나는 정치적 시류를 쫓아다니는 것은 문학의 본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선언 후 안 했지만 너희들 입장이라면 지금 불온시를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내가 쓴 경향신문 여적과 조선일보 만물상을 보세요. 나는 이승만, 박정희를 당대의 누구보다 공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학에서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게 내 소신이에요. 문학은 10년 후, 100년 후 읽어도 감동이 있어야 하니까요. 아래는 경향신문 김창길 기자의 내용입니다.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그와 관련해 또 하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967년 남정현 작가의 분지 사건이다. 분지가 북한의 유력신문에 전제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남 작가를 북한의 간첩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엄혹한 시대, 남 작가는 꼼짝없이 간첩죄를 뒤집었을 판이었다. 그런 판세를 시종 논리적이고 당당한 대응으로 단숨에 뒤집은 이가 변호사 이학령, 한승원 등의 요청으로 피고 측 증인으로 출정한 이어령 선생이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이어령의 장미뿌리 논쟁이 나온다. 장미의 뿌리는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설령 어느 신사가 애용하는 파이프를 만드는데 장미뿌리가 쓰여졌다고 해서 장미뿌리는 파이프를 위해 자란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 명언이다. 그는 정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일까? 용공으로 몰린 이를 옹호했다가 자칫 자신도 혐의를 뒤집었을 수 있는 모진 시대였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서셨습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무서웠어요. 내심 갈등이 있었지요. 공판장에 들어서기 직전까지만 해도 너무 세게 말하지 말까 타협할까 고민했어요. 한데 법정에 막 들어서는데 학교도 빼먹고 나를 보겠다고 온 고등학생 두 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비겁하게 처신해 저 아이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까지 비겁해지면 저 아이들이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가나 싶었어요. 그러자 마음이 느긋해졌어요.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지낸 인연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나는 장관을 자진 사퇴한 사람이에요. 그만두기 6개월 전에 정원식 총리에게 사표를 냈어요. 나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싫어서 어려서는 양치질도 제일 안 했어요. 교수 시절 교수회의에도 나가본 적 없고요. 그런 내가 남 앞에서 보고하고 닭살 돋는 말을 한 것은 그 시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국무회의에선 밤낮 목청 높여 싸웠지요. 나는 대통령의 결재가 난 안건도 몇 번이나 뒤집었어요. 일례로 외무부가 UN 가입 기념물로 신라금관 복제품을 보내기로 대통령 결재까지 받아놓은 것을 우리의 금속활자와 그것으로 찍은 월인 청강지곡 복사본으로 바꾸도록 노태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지요. 그 직후 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참으라, 용서하라, 기다려라입니다. 저는 일생을 참용기, 이 석자로 살았습니다. 저를 위해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회학자 김옥희 교수는 선생의 사상을 한국적 인문주의라고 요약하며 여기에 정감 있는 디지털 문화론을 덧붙였는데요. 정확히 본 거예요. 서양의 사상을 겉핥기식이 아니라 토착적인 우리 사상과 함께 몸에 배어서 사유하고 해석하는 게 나의 길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정감 있는 디지털 문화론은 말은 내가 했어도 실제로 실현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예요. 디지털 기기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접목시켜 손으로 화면을 줄이고 늘리는 등의 편집 기능을 넣었으니까요. 아래는 경향신문 김창길 기자의 내용입니다. 그는 2007년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 외동 딸고 이민한 목사의 실명 위기.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의 영적 구원을 갈구하는 딸의 소망과 기적 같은 딸의 시력 회복이 있었다. 그는 고뇌했고 선택했다. 아버지에게 기독교 세례의 길을 열어준 딸은 한국, 미국, 아프리카 등에서 선교 활동에 헌신하다가 위암 투병 끝에 지난해 53세의 나이로 소천했다. 현대의학이 선고한 6개월보다 1년을 더 살았다. 이어령님은 말했다. 마음이 많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생의 마지막 시기를 평생 못 받은 아비의 사랑도 받아보고 책도 3권 쓰면서 행복하게 살다 갔다는 점 때문에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축축히 젖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회한은 무엇이냐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가족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어령님의 말씀입니다. 실명 위기에 처한 딸을 보러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예요. 기내 상영 영화를 보게 됐는데 굉장히 바쁜 재벌이 생일을 맞은 딸과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왔어요. 딸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선생님이 특별하다고 칭찬했다며 자랑하지요. 건성으로 듣던 재벌 아빠는 왜 특별하다고 하느냐고 묻기는 했지만 아이가 막 대답하려는 찰나 소금 좀 줘라고 말해요. 같이 식사하던 아들이 그때 그래요. 동생이 아빠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인데 대답을 들을 그 3초를 못 참느냐고. 그건 바빠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순간 나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내 얘기였으니까요. 나는 밤에 원고를 쓸 때 우리 애들이 아빠하고 인사를 하면 돌아보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만 했어요. 그렇게 우리 애들에게 평생 등만 보였지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 잘난 글 쓰느라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님고 이민한 목사통에 하나님을 접하고 1970대 최고 지식인으로서 기독교에 귀했으며 별세 직전까지 한국인 이야기라는 책을 구술하셨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은 온통 큰 딸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첫 사위 김한길과 5년 만에 이혼 후 그 사이에서 낳던 손자가 버클리대 재학 중 병명도 모른 채 돌연사했습니다. 이 선생은 특히 바쁘다는 핑계로 미나 씨에게 평생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가졌습니다. 2021년에 출간한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절절한 제목의 책에서 이어령님은 정말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널 좋은 승용차에 태워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빠의 행복이자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서야 느낀다.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 아래는 음악평론가 임진모님이 2009년도에 마음속의 멘토였던 이어령님에 대한 글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지하철과 버스 속의 한국 사람들을 보고 외국인들은 마치 화가 난 것 같은 표정이라고 한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방긋 인사하는 그들의 생활문화 잣대로는 웃거나 상냥하지 않은 우리들이 무표정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오랜 세월 축적된 우리만의 표현 문화를 알지 못한다. 표면적으로는 무뚝뚝하고 온기 없는 듯한 얼굴, 그것을 과연 표정이나 안색이란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써야 할지 꽤나 오래전부터 나는 고민했던 것 같다. 우리들의 얼굴이 가진 느낌이 뭔지 감은 오는데 적절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1993년이었던가. 동아일보에 장기 연재된 이어령 선생의 칼럼 말로 깨끗이 해소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선생은 낯빛이란 말로 이 상황을 설명했다. 표정이 밖으로 내보이는 감정이라면 낯빛은 오히려 감정을 안으로 숨기려 할 때 생겨나는 것. 즉 표정이 외색이면 낯빛은 우리 고유의 내색이라는 얘기였다. 그래서 한국인은 낯빛 속에서 1000가지 만가지 섬세한 감정의 굴곡과 변화를 읽어낸다는 것이다. 이 낯빛의 예가 말해주듯 내게 아버지 세대인 이어령 선생의 언어와 문체는 한마디로 놀라움이다. 결코 복잡한 수식과 고매한 언어를 동원하지 않으면서 술술 풀어내는 수사학은 감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다반사로 경기를 일으키게 한다. 당연히 선생의 글에는 밑줄을 그을 수밖에 없다. 잠깐 거쳤던 기자 생활 때나 이후 1991년 음악평론을 시작했을 때나 어떻게든 글을 잘 쓰고 싶었다. 평론의 기본 조건은 말할 것도 없이 글쓰기다. 그러나 천부적 글 재능이 부재한 나로서는 표본이나 역할 모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민하다가 선배들에게 충고를 구하니 다들 말하는 것이었다. 간결하고 쉬운 글이 쓰기 어렵다. 이어령 선생의 글을 참고하라.
거기에 단문에 미학과 지혜가 있다. 실제로 그의 글에는 언어 인플레가 없다. 불필요한 장식과 기교를 극도로 자제한다. 근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말과 글이 증명해주듯 언어가 긴장과 재생산 없이 마구 소비되기만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의 언어는 더욱 짜릿하게 다가온다. 그도 이렇게 썼다. 이 언어 인플레를 막는 길은 장미는 장미라고 부르지 않아도 향기롭다라는 셰익스피어의 명언을 가슴에 새겨두는 일이다. 부지런히 그의 명저 흙 속의 저 바람 속에와 축소 지향의 일본인 신한국인 등을 구입해서 읽었다.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거의 잊어버렸지만 감탄하니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글이라는 사실에 깊이 좌절한 것만은 기억난다. 끝이 없는 것 같은 기막힌 언어적 상상력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이런 글을 어떻게 써? 그냥 외워서 써먹는 게 낫겠다. 하지만 아무리 저작권이 희미했던 시절이라고 해도 양심상 표절은 할 수 없지 않은가. 밑줄 친 것을 공책으로 옮겨 적은 게 서너 권이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또 보곤 했다. 그러면서 글은 오랜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상상력을 쌓아 풀어내는 자연적 결과물, 심도 있는 공력의 산물임을 깨쳤다. 지향과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이어령 선생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섬세한 감정의 굴곡과 변화를 굴착해 오셨다. 이것이 그분의 평생 작업 가운데 하나였던 것처럼 섬세한 감정의 굴곡과 변화, 바로 이것이 그의 언어 전개에 담긴 핵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나는 좋은 글은 완급이 조절되고 소탈한 동시에 민감하며 상승했다가도 원점으로 회귀하고 온도만이 아니라 습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다. 글이 글로 끝나지 않고 있는 동시에 삶과 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라야 한다. 리듬과 멜로디를 글로 풀어내기 어려운 음악 평론에 있어서 이런 능력은 필수적이다. 어떤 음악을 평론할 때 이미 글에 그 음악의 외형이 그려져야 한다. 아직 들어보지 못한 음악인데 평론을 읽고 어떤 느낌의 음악인지 알 수 있다면, 글의 음악이 들린다면 그게 최고의 글 아닐까. 물론 나로서는 아직 턱도 없다. 이어령 선생은 또한 글만이 아니라 언변도 탁월한 분이다. 저작 아닌 말씀에도 우리는 무한 감동을 준비해야 한다. 그간 여러 분야의 거장들을 만나봤지만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두 가지 능력을 겸비한 사람은 이어령 선생이 거의 유일한 분이었던 것 같다. 초대 문화부 장관 시절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듣고 유연함과 날카로움이 공재하는 천상의 화술에 얼이 빠져버렸던 일이 생각난다. 하긴 연설을 시작하기 전 한 참석자도 오늘은 글 아닌 말씀에 감동하는 날이네라고 했다. 연전의 어느 지면에 연재한 디지로그가 증명하듯 지긋한 나이에도 여전히 시대 그리고 세대와 소통하는 글을 써내시는 것도 부럽다. 민감성이 도드라진 말씀도 변함이 없다. 솔직히 이어령 선생처럼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싶다. 그게 아무나 할 성질의 것이 아님은 안다. 지난 20년 동안 그저 따라해보고 흉내 내본 것에 만족할 뿐이다. 어제 유튜브에 올렸던 마지막 수업의 내용입니다. 이어령님은 생전에 당신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답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한 지은이와의 대담에서 그는 파도가 늘 움직이듯 촛불도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항상 좌우로 흔들린다며 촛불과 파도 앞에 서면 항상 삶과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삶과 죽음은 손바닥과 손등 같은 관계야.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어.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같이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신나게 글 쓰고 있는데,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이쪽으로, 엄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명령이지. 2018년에 진행된 셀레브 인터뷰에서 나는 인생을 좁게 살았다는 말을 남겨듣는 이들로 하여금 의아함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다음은 당시 이어령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넓게 산 줄 아는데 좁게 산 거야. 정치, 경제 쪽은 전혀 안 했잖아. 문화 분야에만 있었지. 난 당장 우체국 가서 편지 붙이라고 해도 못 붙여요. 운전도 못해. 자원봉사도 못 해봤고 야구장이나 축구장에도 직접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정치부터 경제, 사회까지 모든 이야기들을 문화적 관점에서 말할 수가 있잖아.
정치 문화를 다룰 수도 있고 운전은 못해도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는 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정치하는 사람이 시 이야기할 수 있어. 재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문학 이야기는 못하잖아. 근데 우리 같이 시 쓰는 사람은 재벌 이야기 쓸 수 있거든. 소설가도 정치 이야기를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 에밀 졸라 같은 작가는 파리 사는 사람 전체를 주인공으로 삼아 글을 썼으니까. 신문의 섹션에 대입해보면 또 좁게 살았다고 할 수 있지. 당장 신문 일면을 차지하는 게 정치면이잖아요. 문화면은 저 뒤에 조그맣게 나오지. 난 거기 산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분야를 다 다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야기하다 보니 이마저도 모순인 것 같지만 원래 사람은 모순 속에서 살아가잖아. 아래는 오마이뉴스 김현정 기자의 기사에 있는 이어령님의 어록입니다. 2001년에 부인인 강희숙 전 건국대학교 교수 겸 문학평론가와 두 사람 이름의 한 글자씩을 따서 영인문학관을 개관했다. 외부의 원조 없이 사재를 들여 만든 이 공간은 누군가가 모으지 않으면 사장들 우려가 있는 자료들을 모아 후세에 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힘든 평창동의 언덕배기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손꼽힌다. 이어령님의 말씀입니다. 남들이 왜 자신의 문학관은 없느냐고 하는데 나는 남의 문학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나를 위한 기념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거든. 영인문학관은 규모는 작지만 엄격히 선별한 문인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10년 동안 기획전도 열고 문인이 돌아가시면 추모전도 열어주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뻐꾸기 소리도 나고 송화가루도 날리는 그야말로 자연의 산속에 집을 지은 거지. 시설 외의 지역이라고 전화를 안 놔주는 걸 사비로 전신줄을 열 몇 개인가 세웠어요. 그때는 경비 시스템도 없고 연락수단이 전화뿐이니까 별 수 있나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묘하게도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조용하게 집필에 전념하려고 여기에 온 사람으로서 도시 속의 예술인들이 고요한 산속에 들어간 느낌으로 살 수 있는 도시 속의 은둔처로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문인들이 이 다음에 은퇴해서 조용하게 창작에 몰두하고 싶을 때 멀리 시골까지 갈 것도 없이 여기 오면 그게 가능할 수 있게요. 온실처럼 여기가 종로 문화를 보존하고 양성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자는 물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학 위기론과 독서문화 퇴행에 대한 갑론을박 속에서 영인문학관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이어령님이 답변합니다. 문학이 죽었다고들 하는데 죽은 게 아니라 퍼진 거야. 그만큼 대중화된 시대라는 거지. 시가 광고문의 카피가 되고 랩이 되고 이야기하면 전부 스토리텔링이 돼. 심지어 치킨집 이름도 닭 이야기잖아. 세계 어디를 가봐도 한국처럼 간판 이름을 독창적으로 짓는 나라는 본 적이 없어. 똥쌈바지라는 음식점 간판도 봤는데 전위문학에서나 쓰던 비속어도 이제는 자유롭게 거리에 나서게 된 거지. 까꼬복고라는 이발소 이름도 있잖아. 문학이 이발소 간판까지 간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격 문학이 저수지라면 그 저수지가 물을 뿜어서 수도꼭지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말인즉슨 커진 저수지가 오염되면 대중문화도 썩는다는 이야기지. 종로문학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해요. 수원지를 잘 지켜야 하는 거죠. 영인문학관도 작은 수원지예요. 기자는 말합니다. 굳이 더하고 꾸미지 않더라도 예술가들의 혼과 향취를 그대로 머금은 곳이라면 진정한 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그는 믿는다. 영인문학관을 작가들이 숨쉬는 공간으로 오롯이 내어주고 자신의 이름을 딴 기념관을 별도로 만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어령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문학관이 큰 문학관보다 좋다는 것이 이것저것 다 모아놓으면 희석화가 돼요. 문학은 전시보다 아카이브 중심으로 하니까 더 전문성이 생겨. 외국에서는 따로 기념관을 짓거나 하지 않아요. 한평생 자기 예술 혼을 바친 예인들이 살던 집 그 자체가 문학관이나 미술관이 되는 거지. 이머당이라고 리니탕이라는 중국의 작가이자 문예비평가의 집에 가보았지. 생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서 당장이라도 살아 돌아와 거기서 글 쓸 것 같더라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살면서 글을 썼구나 하고 채취를 느낄 수 있어야지.
다 쓰러진 집이라도 그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 바깥에다 지으면 그 사람과 아무런 연고가 없잖아요. 나 자신도 내 이름의 기념관을 따로 세울 생각이 없어요. 몇 군데서 지어준다고 제안도 왔는데 절대 못하게 해요. 영인문학관을 세우긴 했지만 내 개인 기념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 쓰던 서재만 내 죽는 날 모습 그대로 남기려고 해요. 종로 문화를 이야기하려면 서울 전체를 알아야 해요. 서울에 중심이 있으면 동서남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서남북을 표시하는 게 바로 문이잖아요. 유교의 오덕인 인의의 지신을 방위에 맞추고 사대문의 이름을 지었는데 동쪽 문은 인을 일으키는 문이라 하여 흥인지문, 서쪽 문은 의를 돈독히 하는 문이라 하여 돈이문, 남쪽 문은 예를 숭상하는 문이라 하여 숭례문, 그리고 북쪽 문이 지를 기른다고 해서 흥지문이에요. 인의예지가 다 모였는데 신이 빠졌잖아요. 그게 보신각이야. 보신각이 있어야 다섯 대문, 즉 인의예지신 한가운데 딱 신이 있는 거잖아. 사대문의 중심에는 문을 못 세우니까 내 문으로 들어와서 모여지는 중심이 배꼽이죠. 그 중심이 종각인 거예요. 그래서 종로가 중심 중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거리를 잴 때 종각에 있던 원표를 기준으로 재거든요. 흔히 종로를 정치 한 번지라고 하지만 잘못 붙인 거예요. 한국 문화 한 번지라고 해야 맞지요. 정치와 나라의 체제는 바뀌어도 문화는 이곳에 지속적으로 쌓여왔으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 왕조가 500년 이상 유지된 건 세계적으로도 드물어요. 수도가 계속 여기에 있었고 그 중심지로 종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시위를 할 때 광화문에 모이겠어요? 거기가 바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온파로스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와 다른 문화적 유산으로서 온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종로 문화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한테는 고향이 두 개야. 태어난 고향이 하나 있고 전 국민들이 지렛대를 삼아서 온 역사 문화로서 기억하는 고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종로 문화는 국민들이 다 같이 나누고 소중히 갖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서울 사는 사람은 두 종류의 모순을 갖고 살아요.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이 있는가 하면 서울민국이라는 부정적인식도 있어요. 물론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는 지방 분권이 필요하지만 문화는 안 그렇다는 거지. 지금 아테네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아테네는 아테네잖아. 우리가 로마라고 하면 이탈리아의 수도가 아니라 옛날 로마의 문화적 수도로서 기억하듯이 말이에요. 문화적 가치는 영구불멸해요. 그래서 종로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행정구역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성과 더불어 총체적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메타문화, 즉 문화의 문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종로 문화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모든 담론이 달라져야 해요. 내가 문화부 장관 시절에 문화지도를 제작하려다가 말았는데 사실 그걸 전국적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지하자원 분포도 같은 건 있는데 문화지도는 없어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정리를 하다 보면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가도 다 보이잖아. 고인이 된 분이나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고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개개인이 노력해서 만든 것들을 잘 이어주는 끈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래는 기자 김현정님의 글입니다. 올 1월 한 매체를 통해 갑작스럽게 전해진 이어령 선생의 암 투병 소식에 대중들은 함께 안타까워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보다 한 발짝 먼저 내다보고 늘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던 참어른의 부재를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던 까닭이었다. 강연과 글을 통해 많은 어록을 남긴 그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물었다. 라틴어로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를 뜻하는 메멘토 모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셀레브에서도 언급해 화제가 된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라는 말과 괴를 같이 하는 이야기였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클릭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자기 앞의 생을 내다보게 하는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인생 대선배가 전하는 이야기 속에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삶의 진리가 담겨 있었다. 이어령님의 답변입니다. 허망한 이야기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가 죽는 거 누가 몰라?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이야기야. 왜 당연한 소리를 했는데 영상 조회수가 50만 건을 넘겼겠어?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지. 새 생명이 태어나면 축하한다고 하지만 걔 어떻게 될 거야? 또 하나의 죽음이 생긴 거잖아. 사실 울어야지. 사람들은 박수치고 좋다고 웃고 그러는데 애는 울면서 태어나잖아. 애가 똑똑하다니까. 태어날 때 나는 울고 남들은 다 웃었어. 탄생을 환영해 준 거야. 죽을 때 이만큼 잘 살았으니 됐다 하고 나는 웃고 주변 사람들이 다 슬퍼해. 이게 인간 최대의 가치야. 그게 바로 메멘토 모리예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된 세상이니 큰일이라는 이야기지. 사람들이 죽음을 잊고 젊음을 잊어버린 시대 속에 살잖아. 요즘은 나는 웃고 태어나는데 남들은 왜 태어났냐고 그래서 저출산이야. 내가 웃고 태어날 때 남들이 울고 내가 슬퍼하면서 죽어갈 때 남들이 잘 죽었다고 박수치면 최악이라는 거야.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말아요.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예요. 지난 2021년 1월 출간된 메멘토 모리는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이 죽음과 대면했을 때 가톨릭 신부에게 던진 종교와 신과 죽음에 대한 24가지 질문에 대해 이어령님이 답을 내놓은 책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죽음, 신, 종교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지만 과학, 예술, 문명, 문화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어령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낭만적인 메멘토 모리, 술 먹고 인생을 논하는 메멘토 모리쯤으로 죽음을 생각했잖아요. 이모털한 존재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지. 하나님 이외의 존재는 다 죽어. 그게 원죄야. 이게 모털인 거지. 생명이라는 것은 다 죽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메멘토 모리를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바이러스, 질병을 통해 개개인의 마음속에 들어와 경험하게 된다.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죽음이 자기 일로 비치기 시작했다. 죽음을 통해 황폐화된 개인을 응시하게 된 것이다. 이 죽음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두고 볼 일이다. 지구의 종말이 닥쳐도 최후의 증인이 되어 지구는 이렇게 끝났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다. 종말에 대했으면 그 기록은 종말 뒤에 오는 것이니까 종말보다 0.1초 더 사는 거지. 그래서 나는 글을 쓰고 한마디 말로 남길 겁니다. 사과나무가 아니라 언어의 씨앗을 우주에 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생을 종교적으로 보면 흙에서 흙으로이고 사회복지적으로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연생물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자궁에서 무덤까지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으로 하자면 사람의 일생은 태어날 때의 기저귀 천에서 시작하여 수의의 천으로 끝나는 이야기다. 마지막 수업의 내용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끝 마크가 찍힐 때마다 나는 생각했네. 나라면 저기에 꽃봉오리를 놓을 텐데. 그러면 끝이 난 줄 알았던 그 자리에 누군가 와서 언제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의 라스트 인터뷰가 끝이 아니고 다시 지금의 라스트 인터뷰로 이어지듯이 인생이 그래.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게. 파도는 아무리 높게 일어나도 항상 수평으로 돌아가지. 아무리 거세도 바다에는 수평이라는 게 있어. 항상 움직이기에 바다는 한 번도 그 수평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다네. 하지만 파도는 돌아가야 할 수면이 분명 존재해. 나의 죽음도 같은 거야. 끝없이 움직이는 파도였으나 모두가 평등한 수평으로 돌아간다네. 본 적은 없으나 내 안에 분명히 있어. 내가 돌아갈 곳이니까. 나는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다르게 산다는 건 외로운 것이다. 남들이 보는 이 암흑에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나는 사실상 겸손이 아니라 실패한 삶을 살았구나. 그거를 느낀다. 세속적인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겸손이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다. 동행자 없이 숨 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내 인생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고 가는 삶이었어. 누가 나더러 유식하다, 박식하다고 할 때마다 거부감이 들지. 나는 궁금한 게 많았을 뿐이거든.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겨도
나 스스로 납득이 안 되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오가는 것이 내 인생이고 그 사이에 하루하루의 삶이 있었지. 어제와 똑같은 삶은 용서할 수 없어. 그건 산 게 아니야. 관습적 삶을 반복하면 산 게 아니지. 다음은 이어령 80년 생각 중의 내용입니다. 생명이지. 나에게뿐 아니라 오늘날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해요. 생명 자체가 목적이고 찬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 고통마저도 생명에겐 아름다운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고통이 있겠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온 우주에 단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승리인 생명력이에요. 어떤 절망의 시대에도 생명의 힘은 놓치지 않았으면 해. 너 어디에서 왔니? 책 내용입니다. 생과 죽음이 등을 마주댄 부조리한 삶. 이것이 내 평생의 화두였으며 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죽음 아닌 탄생의 이야기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추상명사가 아니라 물건 이름처럼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던지면 깨질 수 있는 유리그릇 같은 아주 구상적인 명사로 죽음은 그렇게 내 앞으로 온 거야. 산다는 게 뭔가 내 이야기 하나 보태고 가는 것이 아닌가. 히라버에서 온 단어 자궁과 무덤은 놀랄 만큼 닮아있다. 인간은 태어나는 게 죽는 거다. 기저귀가 까칠한 수위와 닮지 않았나. 죽음은 인간을 멸하는 게 아니라 풍요하게 만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